K9의 경우는 K방사의 최고 베스트셀러죠. K2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유망주 입장입니다. K9과 K2의 첨단 성능과 조작의 효율성들을 해외에서 온 장병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K9 같은 경우는 유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클럽 비슷한 건데, 최근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국제가정의 성격과 참가국 인원 규모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육군이요, 지난해 국제가정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국제가정이 뭐냐면은 해외 장병을 국내로 불러서 운용과 정비를 교육시키는 과정인데요. 작년에 1회가 있었고 작년에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는 7월 9일부터 8월 1일까지 포병학교에서 있었는데, 폴란드와 호주, 이집트 이 세 나라가 우리나라 K9을 수입한 국가인데, 이 세 나라의 장병 14명을 불러와서 K9 운용 과정을 교육을 시켰고요. 후반기는 또 11월 18일부터 3주간 있었는데, 이번에는 K9과 K2를 기본 과정, 정비 과정, 그러니까 모두 4가지, K9 기본 과정, 정비 과정, K2 기본 과정, 정비 과정, 4개 과정을 추가로 개설해가지고 3개 과정 개설 추가로 4개의 과정을 운용했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더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호주,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니아, 카타르, 튀르키예, 베트남이 추가해가지고 7개국 35명이죠. 1회 과정보다 2배가 늘었는데, 카타르는 K2나 K9을 구매를 안 한 국가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구매 대상 국가죠. 그리고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는 3차가 있었는데, 3차 국제운영간 이제 4주간 이제 대전과 전남 장성 일대에서 이번에는 6개국의 70명, 루마니아, 폴란드, 호주, 베트남, 이집트, 튀르키예 외국군 장병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육과정이 3주였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4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참가국들의 요청을 반영한 거고요. 늘어난 기간 동안에 장비를 실제로 가동을 하고 실사격 훈련하고 또 실정적 요소를 더 강화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관으로 오는 한국군의 계급을 초급 간부에서 상사 원사급으로 확대했고요. 이는 이제 베테랑 간부들끼리 교류를 하면서, 외국군 장병들과 교류를 하면서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그만큼 또 세이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올해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폴란드과 1대1 과정이었다면 천무 등 그렇게 1대1 과정을 진행했고요. 10월에는 또 올해 3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번, 올해 3번 열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3기 과정에는 K2, K9 천무 심화 과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또 이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것은 이제 무기 구매 예정국 또는 잠재 고객 대상을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교육을 더 확대하면서 우리의 무기를 세일즈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무기 운영 과정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외연을 이렇게 넓히는 외교적 자산이고, 그 다음에 K 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어떤 앞으로 지금 이미 무기를 샀던 국가나 앞으로 살 국가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그래서 우리의 K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신뢰를 쌓게 될 경우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일어났던 게, 우리가 이제 K9의 첫 수출 국가가 튀르키예인데, 튀르키예가 나토의 회원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토 회원 국가들은 병가별로 자주 모임을 여는데, 이때 튀르키예의 포병 장교들이 K9, 거기서는 이제 자국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간에 K9 수출 기술을 우리가 수출한 건데, 이 K9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세일즈 포인트가 세일즈가 되어가지고 노르웨이라는 이런 나토 국가들의 추가적인 구매를 이어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K2 전차와 K9 자주포 합동 교육이 눈길을 끄는데요. 그 효과와 성과, 그리고 외국군 장병들의 반응은 어땠다고 보시나요? K9의 경우는 베스트셀러죠. K방사의 최고 베스트셀러죠. 뭐 전 세계 155mm 자주포 시장에서 거의 마켓 쉐어가 절반 이상이니까, 과반이니까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고, K2는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유망주 입장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일단 K2와 K9의 합동 작전 과정에서 상호 연계성과 상호 지원 역량이 이 교육을 통해서 각 나라로 왔던 외국 해외 장병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9은 이제 많이 팔렸지고 K2는 앞으로 많이 팔릴 유망주였을까. 그래서 K9과 K2의 끼어 팔기, 이런 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K9과 K2의 첨단 성능과 조작의 효율성들을 이번에 해외에서 온 장병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 후문입니다. 그래서 합동종 수행을 이제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병과 무기의 합동으로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인데, 교전 능력인데, 이게 K9과 K2가 이 합동전에서 용이하다는 이런 피드백을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특히 K9의 경우 사격이 정확하다, 멀리 정확히 쏠 수 있다. 그다음에 K2의 이 또 현란한 기동성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교육 참가국들이 앞으로 이제 한국과의 방산 협력과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수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나라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K9 같은 경우는 유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팬클럽 비슷한 거랑 유저라고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K9의 운영 국가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운영 노하우도 서로 이제 공유하면서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자리인데, 이게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아주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K2 수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K2 유저 그룹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베트남의 K9 자주포 도입이 확정되었는데요. 공산국가로의 첫 K방산 수출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K9 자주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이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산권 국가에서도 뭐 K9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로서 의미보다는 동남아시아, 아세안의 핵심 국가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고요.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의 일당치하의 그 공산국가는 맞지만은 경제 개방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공산국가의 K방산을 수출하는 초기 사례에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베트남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무기의 주요 수입국들이 러시아 위주였는데, 앞으로 한국이 그러니까 무기의 대체 공급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런 또, 그리고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의 지정학적으로 이제 뭐 영토 분쟁이,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K9 자주포 도입은 앞으로 베트남의 국방 현대화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더 강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의 무기들은 러시아제이고 되게 낡았습니다. 오래됐고, 그다음에 최신이 별로 없는데, 이걸 다 현대화를 해야 되고, 근데 베트남이 이제 경제를 개방하면서 경제를 개방하고 경제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여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무기를 사들일 판이고, 그럴 때 우리의 K방산이 주요 입지를 탄탄하게 갖추면은 베트남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이 지난 11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회담을 열었죠. 그리고 두 나라는 한 베트남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이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을, 특히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에서도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기 수출로는 끝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베트남이 K9 도입을 결심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국경 갈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데, 원래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민 정주국인 이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펼쳤고, 이후에 통일하기 위해서 미국과 상대로 전쟁을 펼치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이 엄청 컸습니다. 중국이 무기의 상당수를, 거의 대부분을 지원해줬고요. 그다음에 물자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해주고, 뭐 하여튼 중국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베트남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1979년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생각할 텐데, 베트남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베트남은 중국에 대한 역사적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속국을 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토에 편입한 사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베트남 끊임없이 독립투쟁을 벌였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남베트남, 월남이라고 하죠. 월남의 화교를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깜라인만이라는 그 지역에 소련 해군의 주둔을
허용했죠. 그 당시에 70년대 말이면은 중국과 소련 관계는 상당히 안 좋았고 사실 적대시한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러운 조치죠. 그리고 베트남이 1979년에는 지금 캄보디아를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관계가 좋았고 중국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중국을 하여금 베트남을 손을 봐줄 수 없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카터 대통령에게 베트남의 엉덩이를 때려 선봐줘야 된다. 버르장머리를 거쳐줘야 된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베트남군의 주력이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상당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캄보디아 방면 나가 있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전쟁에서는 민병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예비군들이 많이 치렀죠. 그리고 상당수의 여자 민병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가 베트남의 여자 민병 한 명이 이 소총을 들고 수많은 중국군 남자 포로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 하여튼 뭐 침공이 시작된 지 3주가 조금 안 된 3월 5일에 중국 측이 이제 우리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하고요.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중국의 목표는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였는데 이걸 이루지 않고 그냥 국경도시 몇 개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경고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 목표를 이뤘다. 전쟁의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자체적 평가를 했는데 전술적으로는 베트남이 이겼다는 평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국은 이후 10년간 국경 부근에서도 계속 충돌을 벌였고요. 1991년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하고 난 뒤에서 이 국경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제 이후에 외교 경제 관계 개선하기 노력을 많이 했으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구단선을 주장하면서 이제 영토 분쟁이 불거지면서 양국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석유 시추선이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죠. EEZ에 들어와서 시추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은 베트남의 EEZ는 뿐만 아니라 영해까지도 인정 안 하고 있죠. 다 자국의 영해라서 구단선을 구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베트남은 대나무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속은 단단하지만 겉은 유연하다. 그래서 신념은 굳게 유지하되 경제화본은 실리를 취하자 이런 방침인데요. 그래서 베트남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뭐 하여튼 모든 진영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손잡죠. 그런데 베트남은 경제적 실리는 취하되 절대 중국을 자극하는 이런 조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엔 가담을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자국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무기 현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무기들이 러시아제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국제 제재 상태이고 그래서 상당히 유지부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K9을 도입한 것은 어떤 방어력을 키우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에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K9을 우리가 베트남이 도입했다는 것은 또 동시에 베트남이 자국 안보를 강화하면서 중국에게 어떤 억제의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비 증액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폴란드가 가장 국방력 강화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미국산 무기들 많이 샀지만 한국산 K방산의 무기들 많이 샀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천무 다연장, 그 다음에 FA50 경공극기 이런 K방산을 대거 채택했는데 그러면서 일부는 또 현지 생산하기로 했죠. 이거는 K방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유럽의 거점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 투자의 마중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나토는 집단 안보 군사 동맹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 독일, 프랑스 무기가 중심이었지만은 한국도 이제 이 폴란드를 거점으로 이 판에 한번 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리고 유럽이 이제 국방비를 지금 GDP 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 앞으로 대대적인 이제 재무장을 할 텐데 폴란드를 사례를 통해서 많은 나토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의 K방산의 제품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K방산 무기들은 첨단이면서도 워낙 제조업 기반이 잘 가졌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뛰어나면서 또 납기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는 또 이런 자부심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부 이제 아니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다게 이제 무기 체계가 노후화가 기 때문에 신속한 전력 현대화가 필요한데 우리가 납기를 잘 지키는 이런 측면은 큰 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방산의 생태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다시 되살리고 있지만 이런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새를 그 5년의 기간이 걸리기 전에 우리가 상당한 입지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유럽은 무기를 또는 미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일부 구동구권 국가들은 러시아산으로 이제 채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라서 한국이 어느 정도 그 위치를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공간이 마련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럽과 한국의 방산 협력을 통해서 한국은 이제 유럽의 안정적인 공급 파트너, 그다음에 공동 개발 파트너를 마련할 수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고요. 다만 유럽이 이제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세이프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방위 공동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메이드 인 유럽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제한을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또 이제 우리가 폴란드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폴란드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한 K방산의 제품들을 영내에 수출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택가리, 라벨가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폴란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폴란드 통해서 유럽의 생산 거점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제가 떠먹여주는 TV와 같은 경제 채널에 자주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끔씩 이렇게 뵙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덜 배워도 좋지만은 이렇게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한반도도 지금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이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고 지금 북한이 특히 이제 적대적 이 두 국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묵리를 지금 부리고 있는데 안보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한반도도 평화가 찾아왔으면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안보를 준비하는 태세가 필요하고 거기에 한 방안으로 또 제가 중앙일보에서 더 중앙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 기사입니다만은 한국에 되게 필요하는 핵 억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한 글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커피 한 잔값 조금 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같이 한번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